성공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에 찾아뵙고 있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자,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국민건강보험이었습니다. 그냥 4자로 건강보험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예, 정확히는 6자. 국민건강보험.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동결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준비를 했고요. 9086님은 남편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있어서 연고가 없는 원주에 온 지 2년이 넘어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제 지역으로 이전이 되면서 원주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69님, 오늘은 집에서 추석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행추 되세요. 이건 행복한 추석이겠죠? 예.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또 2709님, 오늘 내일 제사 준비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또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민경님, 오늘 신랑 퇴근 후에 3남매랑 시댁으로 출발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문자 끝나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치네요 유유. 아니, 출발도 안 하셨는데 벌써 지치시면 어떡합니까? 또 친정집 가는 것도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손주들 기다리는 부모님도 생각을 하시면은 또 힘이 나지 않을까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들 행추하십시오. 행추 되십시오. 행복한 추석. 선정되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추석이 될 겁니다. 환율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증시 보면은 코스피는 0.4% 내린 2453,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828로 강보합 정도고요. 밤사이 미국 증시도 좀 많이 빠졌고, 달러 인덱스가 106을 넘어서서 올해 최고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원화는 약세, 즉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1354.5원, 1354.5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달러 강세를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분을 섭외했습니다. 달러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를 쓴 박성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특히 어떻게 달러 투자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어때요? 이게 가격이 낮을 때, 환율이 낮을 때 물어봐야지 돈을 벌 수 있는데 올라가야 물어보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박성현 작가님은 이 달러 투자를 혹시 얼마나 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그러면 전문적으로 아니면 업으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바람에 업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달러 투자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업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야. 근데 사실 투자 방식에 제 달러만, 외환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고 주식, 부동산도 다 혹시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달러 투자. 그렇죠. 혹시 다른 외환은 없을까요? 제가 엔화 가격이 요즘 좋아가지고 엔화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유로화가 좀 낮았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쌀 때 사서 이렇게 비쌀 때 파는 그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로화도 하다가 그건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지금은 달러하고 엔화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외환 투자라는 게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경제 성장에 따라서 쭉 우상향하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등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양방향 매매가 되죠. 특정 외환을 매도하면서도 내가 이제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달러 투자 말씀하시면은 달러를 매수하지는 않고 사놓은 달러를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투자를 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차익을 실현하시는 단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바꾸어 말하면 제가 이제 달러를 활용한 원화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걸로 따지면은 뭐 공매도나 숏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싼 가격에 환율이 1,100원 이하일 때 확보해 놓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화가 이제 가치가 하락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화를 투자해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오른다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숏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박성현 대표님은 일종의 그 자아를 나는 미국인이다. 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달러 투자 뭐 이렇게 책도 쓰고 했다고 해서 달러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달러 투자를 미리 하셨으면 참 지금 좋았겠죠. 예, 하지만 지금은 사놓은 달러를 좀 수익 실현할 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달러 그렇죠. 강세로도 투자할 수 있고 달러 약세로도 투자할 수 예, 있는 방법이 맞아요. 저는 양방향 투자를 얼마든지 한다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강달러인데 여기서 달러 사시라고 저희가 이거를 편성을 한 게 아니라는 예, 거죠. 용 무지하게 예. 먹어요. 잘못하면. 그럼요. 오해 예, 없으셔야 왜 됩니다. 떨어졌을 때 말하지 왜 지금 말하냐 막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우선은 좀 기초적인 것도 좀 알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원달러 환율 예. 그리고 원 또 슬래시 달러 환율 이렇게 쓰는 예, 것도 예. 있고 달러원 환율 예, 이렇게 예. 쓰기도 하고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러 원 환율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예. 표현으로는 예, 1달러당 얼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달러 대비 원화. 예, 1,300 아까 뭐 55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달러 원 환율인 거고. 1,350원.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관행처럼 굳어져 가지고 원달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책에다가 그냥 원달러라고 설명은 해놓고 예.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러 대비 예. 원화 환율. 근데 예, 또 예. 우리는 우리께 쓰는 게 원화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화를 또 앞으로 끄집어내기는 예,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표기법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환율 오를까 내릴까를 맞히는 거는 예, 예, 투기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거의 홀짝 아니냐. 그렇죠. 예, 예. 이거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깜빡하고 답변을 못 드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우상향하지 않는 자산이긴 하지만 예. 이게 어떤 자산의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어떤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예. 교환 비율이잖아요. 원화와 교환 비율이죠. 달러에. 예.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을 하지 않는다라는 단점도 있는데 우하향하지도 않는다라는 또 장점도 있어요. 아하, 거의 외환위기 닥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죠. 외환위기 닥치면 환율이 오르니까 달러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그것도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화 자산이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상황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좀 좋은 상황이고 지금 예측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측을 안 해요.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누가 이제 그 달러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환율 예측을 기가 막히게 하나보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못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 심지어 안 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려요. 아하, 환율을 예측하는 게 아니다. 예, 할 수도 예측해서 없다. 하는 투자가 아니라 역대 환율을 보시면은 1980년도 그러니까 환율의 역사가 생각보다 짧아요. 예. 고정 환율제에서 이제 변동 환율제로 바뀐 게 1970년대 이후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장 최저가 한 700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네. 지금 생각하면은 아주 훌륭한 절반. 환율이죠. 예, 그리고 IMF 때 한 종가 기준으로 한 1,7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간 값이 한 1,2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 안팎에서 움직였다. 예. 그 제가 이걸 뭐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이라는 이런 걸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눈이 저는 이제 내린다라고 베팅을 만약에 한다. 이건 이제 투기죠. 네네네. 예측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죠. 예. 그런데 겨울에는 눈이 온다에 만약에 베팅해야 되는 상황이면 베팅하겠죠. 웬만하면 올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네네네. 예, 그런 것처럼 환율도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여요. 아하. 예,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에는 한 1,00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뭐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은 그 예상 범주 안에서만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측하는 행위는 아니다. 예, 그 예측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측하면 실패합니다. 달러 투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평균 대비 환율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좀 달러를 좀 사고 그렇죠. 그보다 올라가 있으면 달러를 팔고 예, 예. 근데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니 쭉 그냥 기다릴 수도 있겠고요. 평균으로 사오면 1,200원 정도인데 예. 제가 이제 정부가 지켜주는 투자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환율이 너무 높아도 정부는 부담이고 낮아도 부담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낮으면은 올려줘요. 개입을 좀 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너무 올라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뭐 구두 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을 또 낮춰줘요. 네. 그럼 우리는 중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면은 수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1,100원대 환율에 사놨던 달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그거는 좀 사놓은 지가 꽤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1,200원 아래에서만 매수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잃을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그 이제 본인만의 원칙.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숏 포지션으로 그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를 했는데 환율이 오르면은 제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1,100원 밑에서 산 달러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손실 확률이 제로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만 이거는 좀 시간은 오래 걸리는 그런 방식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환율의 미세 개입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한 게 올해 세금이 너무 안 거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예. 외국환 평형 기금을 좀 끌어다가 그 돈으로 좀 벌충을 하겠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정부 역시도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예. 달러를 팔아서 그 그렇죠, 수익 그렇죠. 낸 걸로 구멍이 나고 있는 세금을 좀 메울 수가 있게 됐다. 예.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박상우 님이 질문 주셨네요. 평소에 음악은 있지의 달라를 들으시나요? 아, 저는 왜 이런 드립이 좋지? 네. 있지의 달라. 아니, 제가 달러는 아니고. 예, 어떤 방송 나가서 신청곡 말씀해달라고 하길래 예. 요걸 추천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걸 보신 분인가 봐요. 아, 그러네요. 아, 재밌습니다. 근데 저희는 음악이 안 나가는 방송이어가지고 아쉽습니다만. 자, 그러면 조금 더 하나씩 더 또 들어가서 볼게요. 예. 만약에 실제로 외환에 투자를 하려면 네.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은행 찾아가야 됩니까? 증권사 찾아가야 됩니까? 둘 다 찾아가시면 되고요. 네. 예, 지금 뭐 찾아갈 필요는 없죠. 그냥 비대면 계좌 같은 걸로 다 가능하니까. 간편해진 시대라. 예. 그리고 뭐 달러 투자 환경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뭐 은행에서 그냥 환전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행 갈 때 환전하고 다녀왔을 때 재환전하잖아요. 네. 그냥 그 과정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증권사에서도 거래가 가능한데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시기 전에 환전하시잖아요. 그게 달러에 매수해요. 그리고 수익을 실현해 가지고 다시 원화로 바꾸는 행위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재환전이니까 달러에 매도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전혀 없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간편하게 그렇죠. 예. 되어 있는. 근데 그 환율도 은행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은행 가서 그 전광판에 예. 얼마 써 있는지 봤는데 예, 또 예. 증권사마다도 달라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활용. 예. 예를 들면은 어떤 은행에서는 환율이 낮고 어느 은행에서는 높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아하. 물론 뭐 수수료나 여러 가지 또 생각을 예, 해야겠습니다. 그걸 다 감안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해요. 예. 예,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실 수 있다. 예. 그게 다른 게 정상인 거죠? 은행마다 다른 게. 은행에 고시 환율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은행은 한 7시 정도면 마감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은행은 뭐 새벽에도 환율을 변동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고시가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 워낙 변동성이 클 때는. 네네. 예, 그럴 때를 좀 포착해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좀 뭐 몇백 달러 이상 환전을 할 때는 예. 은행별로 증권사별로 비교를 해보는 게 그렇죠. 비교하셔야 돼요.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달라지니까요. 예, 맞습니다. 혹시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수수료가 뭐 은행 증권사마다 다른지 예, 그 예. 체계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달러 투자 말씀하시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수수료 엄청 비싼 건데 이걸로 어떻게 투자를 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이른바 환전 수수료. 예, 왜냐하면 이제 여행 갈 때 환전했다 재환전 해보면 환율은 안 변했는데 막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경우를 겪어봤을 거란 얘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달러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거래 비용이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 가장 낮아요. 오, 그래요? 예, 잘못 반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환전을 하게 되면 네. 1.75%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요. 1.75%면 꽤 높아 보이는데요? 예, 17만 5천 원이죠. 예. 예, 그리고 재환전을 하면 또 가져가요. 예.
그러면 총 35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허, 예. 3.5%니까 그냥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그냥 환전하고 재환전만 했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 1년치 이자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걸 경험하고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지금은 거의 모든 은행이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이라는 걸 줘요. 아, 지금 7231 분께서 예. 우대 환율 90% 이상이어서 저는 자주 이용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90%를 우대 받으면 아하. 3.5%에 1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가 0.35%로 변하는 거예요. 아, $1,000당 예를 들어서 한 35만 원 낼 수수료를 35,000원으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증권사에서 거래하면 이거보다 더 낮아요. 거기는 스프레드가 1.75가 아니라 또 1이에요. 거기다가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95%까지 해주기 때문에 예. 샀다 팔았다를 하더라도 0.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주식 거래할 때 보통 0.3% 세금까지 합쳐서 네. 하잖아요. 근데 이 환차익은 또 세금도 없어요. 아, 세금이 없습니까? 예. 뭐 금융 과세 같은 것도 없고 양도세, 취득세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수료만 보시면 되는데 0.1% 정도면 한 1,000만 원 거래할 때 10,000원 정도 수수료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환율을 1,000원일 때 달러를 샀다. 그러면 1,001원, 1원만 올랐을 때 팔면 네. 수익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세금이 없고 수수료도 미미하니.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느냐는 뒷부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사는 왜 90%까지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도 좀 그래도 남겨야 남으니까 1,000만 원당 증권 거래 수수료도 예. 증권사한테 의미가 있는 수수료인 것처럼 은행 같은 경우에 0.35%면 대단히 큰 돈이고요. 아하. 예, 주식 투자할 때는 약간 달라요. 예, 0.1%밖에 안 되니까 네.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일단 그걸로 서비스 해놓고 고객 유치를 하려고. 예, 그래가지고 간혹가다 환전 우대율 혜택을 박탈당하는 분도 계세요. 왜요? 그냥 달러 투자만 하고 주식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은행과 뭐 메이저 증권사 제휴를 해가지고 네네. 주식 거래 안 해도 네네네. 예, 환전 우대율 박탈 안 당하고 거기는 수수료 우대율이 100%예요. 물론 이제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매수 환율, 매도 환율을 좀 다르게 책정하는 좀 특별한 기준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환전 수수료 우대율 100%를 해줄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매도 환율, 매수 환율, 살 때 팔 때 환율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게 사실상 그게 수수료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기준 환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곳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환율, 매수 환율이라는 걸 따로 만드는 증권사나 은행들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게 기업 뭐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사업 보고서 열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고 그 사업의 전망을 찾아보고 할 것들이 좀 있는데 예. 외환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지표를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가격을 본다라고 주가를 본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네. 예, 원달러 환율을 일단 봐야겠죠.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도 하기 때문에 52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값을 내요. 그래서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 정도 이하일 때 사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까 뭐 이 방송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달러 인덱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예, 주요 6개국 통화와의 교환 비율인데 유로화하고 엔화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교환 비율을 표시하는 그 수치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1970년대에 100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까 106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100보다는 높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하고 이 달러 지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은 달러 지수에 수렴해서 오르거나 내리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그 관계를 제가 달러 갭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이가 벌어지느냐 좁혀지느냐 요걸 가지고 또 수치화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달러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저마다의 지표 같은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주요하게 본 것들도 원칙을 좀 세워놔서 그렇죠.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강인규님이 방금 질문 주셨는데 환율은
변동성이 느리고 움직이는 상하한가도 적은데 이익 보는데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 주식 투자는 좀 더 변동이 크고 그렇죠. 외화는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 1,100원대에서 사서 1,300원대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마음 급하신 분들한테는 아유 저 느려 터진 거 저걸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도 오해예요. 오해예요. 예. 제가 단기 트레이딩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식보다 더 그 사이클을 빨리 투자하는 개념을 제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원달러 환율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뭐 3원 오르고 2원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투자해가지고 뭘 얻어 거기다가 이제 거래 비용도 비싸다라고 오해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일단 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환율이라는 게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잦아요. 낮지만 잦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하루 이제 보세요. 한번 지켜보세요. 환율이 한 5원 정도 올랐다가 5원 정도 떨어졌다가를 계속 반복해요. 하루에. 네.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종가로는 한 1원 오르고 끝나요. 그러면 그걸 이제 나중에 보니까 변동성이 되게 낮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의 기대 수익률을 아주 작게 봐가지고 저는 0.5에서 1% 수익률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수익률이 아니라 네. 하루 혹은 뭐 3일, 일주일의 수익률이다 보니까 0.5% 수익률을 10번 하면 5%가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경험한 거는 처음에 제가 한 6년 전에 달러 투자했을 때 100만 원어치의 달러를 샀는데 0.5%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0.5%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수익 실현했더니 5천 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다시 원래대로 내려가요. 또 샀어요. 네. 또 올라가요. 또 5천 원 수익 실현했어요. 그걸 한 5번 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하루에 2.5%의 수익을 달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수익이 아니에요. 일수익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물론 이거는 계획대로 됐을 때입니다. 맞아요. 엇박자 타면은 하루에 뭐 0.5%씩 10번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이거는 또 선수들의 영역. 그것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내가 샀는데 이렇게 올라지면 땡큐죠. 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달러를 매수했을 때 제가 산 다음에 오른 경우는 한 100번 중에 한 5번 미만이었어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를 해요. 예,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수익을 계속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고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해들이 많았네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한 분산, 예. 시간을 또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외환 투자지만 장기 투자하는 것과 단기 투자하는 것과 좀 나눠서 하시는. 그렇죠. 저는 이제 언밸류드 달러라고 해서 1,100원 이하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묵혀놓은 거는 나중에 원화 투자를 하려고 예. 만들어 놓은 달러일 뿐인 거고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인규 님이 FX 마진 트레이드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FX 마진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수십 번 사고 팔고 또 수십 배의 레버리지를 쓰는 혹시 그런 트레이딩이신가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투자예요. 저는 현재 달러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1원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작동이 되는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융자 같은 빚을 내지 않는다. 대출조차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호. 왜냐하면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하셔야 되고 또 ETF 사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안 돼요. 현금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회비용이 낮다라는 것도 작다라는 것도 이 달러 투자의 장점인데 자, 내가 원화로 세계의 돈인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아주 안전한 달러를 샀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투자하려는 목적이 크겠죠. 네. 근데 레버리지를 쓰거나 아니면은 ETF 같은데 묶여가지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상황이 오면 예. 오히려 기회비용 때문에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내가 달러를 사게 되면 이 자체가 돈이에요. 그냥 황금성은 그냥 넘사벽이죠. 이 달러로 만약에 물린 상황이라면 정기예금에 넣어놓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 금리가 지금 5.2%예요. 심지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원화를 갖고 있던 달러를 갖고 있던 현금이니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예금이 된다.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다. 예. 거기다가 제가 뭐까지 해봤냐면은 달러로 금도 사봤어요. 물렸을 때. 예, 금값이 또 올라서 수익을 또 얻고 환차익도 얻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있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 예,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 돼요. 저는 좀 안정적으로 저는 이제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월배당 ETF 같은 데 투자했어요. 금리가 낮았을 때는. 그래서 꾸준히 5% 리얼티 인컴 같은 거 사가지고 5% 정도의 수익을 계속 얻다가 환율이 오르길래 리얼티 인컴 수익 실현하고 환차익까지 얻고 이런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달러에만 투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달러가 약세로 빠졌을 때는 그렇죠. 이걸 내가 활용을 해서 예, 이른바 달러 자산, 맞습니다. 미국 자산을 내가 그 달러로 사겠어 예. 라고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100원에 샀던 그 달러가 지금까지 제가 기다린 게 아니라 예. 미국 주식에도 투자되어 있었고 예, 그 배당까지 받고 또 예금에 넣어가지고 기준금리 오르니까 그 예금금리도 많이 챙기고 이렇게 놔뒀던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돈을 일하게 하는 거죠. 계속 쉬지 않게. 5128님은 또 이런 그 질문도 주셨어요. 달러 단타로 투자하면 하루 종일 달러 시세만 보고 있으면 힘들지 않나요? 라고.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제가 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다 다 공개해요. 심지어. 예.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공개를 하는데 제가 이 환율 확인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한 9시 정도에 한번 거래하고요. 예. 장 마감할 때쯤에 한번 보고 이 정도 수준을 권장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타이밍을 잡는 투자가 아니라 예. 내리면 계속 분할 매수하고 오르면 분할 매도하는 투자다 보니까 내가 샀어요.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은 네. 조금만 내려도 또 사게 돼요. 아. 예.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잡아요. 저는 한 5원 정도의 갭을 추천드리는데 난 5원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래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계속 들여다보면 5원이 실제로 떨어질 때 사게 되지만 예. 다른 짓 하다가 심지어 뭐 일주일 후에 봤는데 10원이 떨어져 있어요. 땡큐. 네. 더 싸게 샀잖아요. 이렇게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들여다 볼수록 더 수익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투자할 때도 많이 생각하고 적게 행동하라라는 격언도 있는 것처럼. 예. 근데 앞에서 약간 ETF를 활용한 투자는 좀 권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왜냐하면 달러 투자할 때도 상대적으로 ETF가 더 유용하다라고 예. 또 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비용을 잃을 수가 있죠. ETF를 샀는데 예. 내렸어요. 예. 그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로. 아, ETF로 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팔고 뭘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 평가 손실을 극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돈보다 할 일이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매수하는 거는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매도할 때 더 신중하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달러를 기초 자산으로 한 ETF는 분배금 배당 같은 게 없으니까. 예. 요거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ETF는 네. 달러 환율을 기초로 자산으로 하는 ETF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네네네. 그렇죠. 달러를 가지고 뭐 채권 ETF라든지 예, 그리고 ETF 뭐 기술주 ETF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럼요. 예,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딱 달러 ETF. 예, 달러 지수 환율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 ETF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예. 달러를 갖고 나서 이걸로 금을 살 수도 있고 예. 뭐 여행을 가셔도 돼요. 여행 갈 수, 그렇죠. 이걸로 누구한테 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활용도가 더 높은 달러 투자. 그렇죠. 또 작가님께서 이게 세븐 스플릿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작동하는 뭔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방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좋은 건 알지. 피터 린치도 그랬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환율이 2,000원일 때 달러를 샀어요. 그리고 1,000원으로 하락했어요. 네. 또 사요.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해요, 사람들이. 물타기. 물타기라고 하죠. 신기해요.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평단가가 산출이 되잖아요. 1,500원 정도 이상으로 올라야지 이제 수익일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팔 때는 매도, 분할 매도할 생각은 안 하고 1,500원을 기다려요. 그런데 환율은 나를 뭐 몰래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1,500원 이상으로는 안 오르고 1,490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가격은 오지 않는다. 예.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라는 거를 일단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투자예요. 근데 이 세븐 스플릿은 아까 제가 자아를 분열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내가 한국인이 되기도 하고 미국인이 되기도 네네. 하고 요거는 투자 자아를 분열해요. 내가 2,000원에 산 투자 자아도 있고 1,000원에 산 투자 자아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원에 산 투자 자아는 1,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이제 수익 실현 가능성이 되게 요원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2,000원에 달러 투자를 한 그 사람은 그냥 정기 예금에 넣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0원에 그 환율일 때 1,000원일 때 산 그 투자자는 1,100원만 올라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신기한 게 1,100원에 만약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지기를 바라게 돼요. 예. 왜냐하면 또 사서 또 수익 얻으려고. 예. 이게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열망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보통 오르기만 바라는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하락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하락장이 오면은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기다리다가 지쳐요. 그러다가 이제 장기 투자도 실패하고 그러는데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재밌어요. 예, 밑에서 계속 수익 실현하면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이름을 붙인 거고 7번 나눠서 사라. 그리고 7번 나눠서 팔아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투자의 자아를 좀 여러 개 나눠서 내가 그렇죠. 얼마대에 산 달러, 그렇죠. 또 얼마대에 산 달러, 뭐 계절을 나눠 쓴다든지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그죠. 본인이 매수한 평균 단가 그 함정에 계속 빠져 있을 필요는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2,000원에 산 달러는 은행 넣어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 잊어버리고. 예금 이자라도 받아라. 그렇죠, 그렇죠. 달러 예금 이자는 좀 나오나요? 이자율이? 지금 5.2%예요. 1금융권이. 달러 통장이요? 예.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기준금리가 지금 5.5니까. 그것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정기 예금 개념입니까? 예, 1년 1년짜리? 정기 예금이 5점이고 하루 그러니까 이틀 이상만 바뀌면 파킹 통장처럼 이자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 4.2, 4.3 정도 줄 거예요. 일할 계산해서. 예. 그런 그리고 방법이 외화 있군요. RP 같은 것도 있어. 증권사 이제 예수금으로 묶여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외화 RP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그 제가 아까 제휴했다라는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4.7%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짜리.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해놓는 거죠. 예. 그것도 그러면 외화 예, 채권으로. 외화 RP라고 해가지고 예금하고 좀 비슷한 구조인데 하루짜리는 그러니까 수시형이에요. 내가 오늘 넣었다가 내일 빼도 돼요. 그거는 한 3% 후반대 정도로 보여지고 그리고 1년을 그냥 약속해서 넣어놓으면 정기예금처럼 그건 한 4.7% 정도 되더라고요. 아하,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뭐 CMA 계좌처럼 내가 네, 이거 맞아요. 팔고 싶어 예.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또 매도할 수 있고 예, 황금성이 좋으니까요. 예, 예. 위재성님이 엔화 투자나 유로 투자 상품도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 환전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환전하시고 재환전하시는 게 엔화 투자예요. 저는 지금 엔화 투자 하고 있어요. 그러게 요즘 이제 엔화도 기록적인 약세로 예. 가고 있고,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엔화 투자의 관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달러 투자하고 저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투자를 하는데 네. 엔원 환율도 예. 예, 100엔당 예. 1,200원 정도가 중간값이에요. 역대 환율 근데 지금 차이가 그래프를 엄청나죠? 보면. 예, 그런데도 제가 그때는 투자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좀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환율 우대도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1,000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뭐 한 900원 예. 하나요? 예. 1,000원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예.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네. 그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작년 4월부터 엔화 투자를 1,000원 밑에서 했고요. 네.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1,000원 밑에서 93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그리고 다시 1,000원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서 다 수익을 얻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5월부터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910원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요것도 890원대로 떨어졌다가 930원대까지 올라갔다 계속 등락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한 것들을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해서 지금 수익을 얻고 있어요. 심지어 어저께 산 거를 어제 팔기도 했어요. 계속 그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게 요즘에 특히나 엔화에 대해서 관심 많이들 갖고 예. 계시는데 지금 한 900원 정도면은 엔화를 좀 사둘 수 있는 환율이라고 보세요?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대신 분할 매수 잊지 마시고요. 이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요거를 산다라고 제 블로그에 올렸을 때도 30번을 분할 매수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와. 그러니까 하방을 700원까지 본 거예요, 저는. 예.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렇죠. 나는 이걸 분할해서. 예. 근데 700원이 되면 저는 이제 제 재산이 다 엔화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 일본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 엔화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몰빵을 하는데 다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걸로 또 뭐 엔화 다른 자산을 예. 산다라든지 예. 예치를 해놓는다라든지. 일본의 부동산이 아주 쌀 거예요, 그러면. 아하. 700원에 엔화를 샀는데 예. 일본의 아파트 값은 지금보다 한 3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인의 시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 여행을 가면 물가가 싼 것처럼 느껴지듯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환율 투자는 어떤 활용도가 있는. 그렇죠. 내가 생각할 여지가 더 많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좀 달러 투자, 외환 투자 한번 좀 고려해봐야겠다라는 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오해가 많아요.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이거 뭐 거래 수수료 비싼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자산이 좀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많은데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제가 이런 분들한테 그냥 1달러만 샀다 팔았다 계속 해보세요.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공부할 겸. 예. 그러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게 모두 오해였다라는 걸. 예. 다만 거기에 또 빠져들면 안 되고 계속 이 환율 흐름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확인하시라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세상을 배워나가는 투자가 되는 거고. 주식 투자에도 도움이 돼요. 환율에 관심을 가지면은. 예. 저는 이제 주식 투자도 같이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좋았어요. 저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제가 이제 우산 장사, 집신 장사 얘기를 해요. 그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달러로 돈을 벌고 달러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이걸 계속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보면 되는데 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해져요. 최근에 미국 주식이 좀 내렸지만 또 원달러 환율은 오르면서 그게 또 상쇄되는 측면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게 또 반대가 될 수도 있는 우산장사, 집신장사. 다만 이게 또 쉽지는 않으니까 같이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 투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박성현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문열림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항공사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노조 파업 시위 동참은 처음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커지면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곽지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올라온 그 즉흥 애프터 서비스 하나만 해드릴게요. 네. 신승호님이 질문 주셨는데 달러 투자 들으시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왜 이리 한 방을 좋아할까요? 근데 이게 누구나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돈을 벌고 싶고라는 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뭐든지 빨리 벌려고 한다. 근데 빨리 벌려고 하는 행위가 가장 잃을 확률을 키우는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격언들도 있으니까요. 그걸 좀 내가 마음이 급해지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곽지연 리포터가 준비한 질문도 들어보죠. 네, 오늘 첫 질문은요. 청취자 김영희 님이 보내셨습니다. 예, 배기량 1600cc 차량은 경차, 중형차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1600cc. 배기량 1600cc. 네. 그런데 이게 뭐 경차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만 중형, 대형 뭐 법으로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한 1600cc 정도 미만이면 소형차, 한 2000cc 미만이면 준중형, 그 이상이면은 뭐 중대형, 뭐 3000cc 이상이면 대형차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네. 사실 편의상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 배기량의 개념이 지금 이제 세법도 자동차세 이것도 개정해야 된다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만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엔진 배기량은 작아지는데 출력은 좋아지는 기술이 변하면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배기량에 대한 개념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600cc인데 과거 2000cc 차량보다 출력이 더 좋은 차량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청취자 이미정 님은요. 민간 건설사 부실 공사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과연 어떤지 제가 어제 설명 들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이봉남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민간이나 공공이나 부실공사 빈도는 아마 비슷해요.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이 공공은 누적으로 이렇게 점수 처리를 하는데 민간공사 같은 데는 발견 즉시 하자 처리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발주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공공공사의 가장 문제가 이제 순환보직제 68년도에 도입됐는데 이게 발주자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끝날 때까지 관리자가 몇 분 바뀌어요. 그런데 민간 같은 데는 고정이 돼 있거든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명확해지죠. 그다음에 그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우리는 누적 점수로 해갖고 공공에서는 다루는데 민간에서는 한 번 부실공사라면 그 예산은 시장에서 더 이상 쓰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퇴출이죠.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는 그 LH 여기서 발주를 또 한 건데 외벽에서 이제 철근이 누락된 사례도 발견이 되고 이것도 외부에는 또 그것도 청약하신 분들한테는 알려주질 않고 언론 보도 통해서 처음으로 또 알려주고 그래서 또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좀 빨리 끝나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예. 자, 이어서 0358번님은 외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과일 가게에 갔더니 현금이나 또는 계좌 이체만 받더라고요. 카드 결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세금만 내고 운영하는 건가요? 라고 보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0358번님 다시 한번 가보셔가지고요. 이 신용카드 가맹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입구나 가게 안에 뭐 카드사 로고 이 스티커가 붙여 있을 텐데요. 아니면 주인에게 카드 가맹점인가요? 한번 물어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카드 가맹점이고 이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카드 결제 안 된다. 거부하면 이건 엄연히 위법이죠. 그런데 이 카드 단말기가 없으면요. 카드 결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선택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거부를 하시면은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뭐 과태료 처분 나가긴 하는데 3번 경고를 받으면 거기는 그냥 신용카드 가맹 계약이 해지가 돼버리거든요. 또 불이익도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1880번님은 대출 받으러 갔더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고정금리가 더 높았는데 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 기초가 되는 조달금리 체계가 좀 다릅니다. 변동금리를 산정을 할 때는 코픽스라고 해서 은행이 자본을 조달하는 걸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서 좀 움직이게 되고요. 고정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융채, 그것도 은행이니까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은행채 금리와 또 연동이 되어서 그때그때 어떤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0099번님은 그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도 금메달 따면은 군 면제인가요? 라고 보내셨어요. e스포츠면 게임인데요. 네, 맞습니다. 게임으로 금메달 따도 군대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 e스포츠가요 이번에 그 주요 국제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거예요. 금메달 획득하면 당연 남자 선수는요 예술 체육 요원으로 병역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 7개 종목입니다. 그 중에 한국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죠. 네. 롤 그리고 FC 온라인 또 스트리트 파이터 또 배틀 그라운드 이렇게 4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이 중에 대한민국 국가대표이자 e스포츠의 전설 이 페이커 이상혁 선수 이 9월 28일 내일입니다. 이 준결승이 있고요. 29일에 결승전이 열립니다. 근데 이미 이 표가 아주 일찌감치 매진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네요. 이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거의 뭐 축구로 따지면 메시 정도 되는 인지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야,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사실 이제 총 쏘는 게임인데 총 쏘는 게임만 잘해도 진짜 총 쏘는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네.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자, 4308번님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나요? 이게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영은 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요. 임대를 줘서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개념도 있고 민자 휴게소도 있는데 이거는 민간 기업이 휴게소를 만들어서 약 15년에서 25년 사이 계약된 기간만큼 운영을 해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그 후에는 도로공사에다 기부 체납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도로공사 보니까 휴게소 임대 수익이 지난해 1,620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년 전보다 64% 늘었고 수익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다 수수료를 내는 휴게소들은 경영난을 또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도로공사만 돈 벌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음식 가격 내리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애프터 서비스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